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정신분석에서 나타나는 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말하기는 쉽다. 환자의 다른 어떤 정신적 활동과 행동의 측면들을 다룬 것과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전이를 일으킨 정신적 갈등의 본질과 그것들의 초기 유년기에서의 근원들에 대해 추측을 하고 해석의 형태로 추측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원칙은 쉽다. 즉 전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은 원칙 자체가 아니라 원칙을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일이다. 그러면 적용을 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먼저 전에 토의한 바와 같이 전이는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유년기의 본능적 욕구로부터 유래하는 환자의 정신적 갈등이 자신의 성인기 생활에서 맺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개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가와 맺은 관계에서도 개입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이는 어떤 경우에만 또는 어떤 환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항상 모든 환자에서 생기는 것이다. 어떤 환자들은 그것들이 갖는 갈등의 특성 때문에 분석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격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다. 환자는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몹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의심을 하기도 하고 혹은 분석이 안 될 정도로 분석가로부터 위축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전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무관심, 의식적 감정의 괴력, 개인적인 관심의 괴력, 의심, 대항, 위축과 같은 것들이 다 전이의 표현인 것이다. 그와 같은 전이 반응은 극복하기 힘든 저항일 수 있으나 그것 역시 특정 환자의 유아기에 근원을 두는 정신적 갈등으로부터 생기며 다른 환자에서 분석 가능한 전이 반응이 나타나는 만큼 그 환자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일반적인 분석적 방법으로 갈등의 성격에 대해 자신이 내린 추측을 시험해 볼 수 없는 때라도 그와 같은 전이 반응을 일으킨 갈등의 성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반응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년기에서 유래하는 욕구, 두려움 그리고 방어들이 전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이 진전되면 분석을 받는 첫날부터 환자가 두드러지게 좋은 환자이든 나쁜 환자이든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음 예를 통해 설명하겠지만 어느 경우에서나 환자의 정신적 갈등은 좋은 쪽이 되었든 혹은 나쁜 쪽이 되었든 분석가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처음부터 분석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환자로 보였던 29세의 기혼 여성이다. 그녀는 분석 시간에 열심히 나왔으며 이따금 멈추는 것 외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폭넓은 감정 표현과 현재의 경험을 유년기 경험에 관련시킬 수 있었으며 꿈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것을 연상시켰다. 모든 것이 거의 만족스러울 정도로 분석이 진행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살인적이고 자살적인 욕구, 대부분 무의식적인 욕구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과 그녀의 주된 두려움은 버림받는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졌고 이와 같은 점은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한 3살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것이다. 그녀의 소화기에 있었던 마지막 유배는 8학년, 9학년을 기숙학교에서 다닌 일이었다. 그 후부터 3년 뒤에 자신의 결정으로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살 수 있었다. 9학년 동안 환자는 골치 아프고 반항적인 학생이었다. 끊임없이 집과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어머니, 학교 선생님과 공공연하게 싸움을 하였다. 심각한 비행은 없었고 단지 버릇없고 공격적인 아이였다.
그러나 18년이 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현격히 변하면서 어머니의 좋은 친구가 벗이 되었다. 하교 후에는 매일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앉아서 학교나 친구에 관한 일, 계획, 중요한 사건,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잡담을 나누었다. 3년 동안 집에 있게 되었고 마침내 말썽 피우고 반항적이기보다는 사근사근한 딸로 변화하였다. 그 후로 환자는 계속적인 어머니의 친구와 벗으로 남게 되었다. 이 환자에게 있어서 매일 친밀한 대화를 갖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대상 상실과 사랑의 상실이라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격적 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방어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증상이 아니라면 최소한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증상을 닮은 타협형성으로서 환자의 나이가 16세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한 예상된 바와 같이 전이의 형태로 분석에서 나타났다. 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들 중 하나가 죽거나 내가 그녀를 쫓아내고 그녀가 달아날 방법 등으로 나를 영원히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자신의 공격적 욕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어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매일 이야기하였다. 전이의 이와 같은 측면이 이해되고 해석이 된 후에야 처음에 좋았던 분석 환자는 비로소 낮 동안에 자신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무섭고 파괴적인 현상, 그때까지는 그와 같은 현상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환상을 망각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를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환자는 분석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다. 그는 처음부터 나쁜 환자, 분석하기에 좋지 않은 환자였으며 몇 년 동안 어떤 분석적 진전도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과 자신이 밑에 있거나 희생자 또는 여성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와 같은 전이 반응이 드물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이해된 후에도 이 환자에게 있어서 거의 다루기가 힘들었던 것은 과거의 치료자가 환자를 정신 분석함으로써 몹시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이다. 치료가 끝날 무렵 몇 달 동안 치료자와 환자는 모두 서로 이해할 수 없고 그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학 피학적 관계에 맞물려 있었다. 환자는 자신이 점차 무능력하다고 느낌과 동시에 자신의 증상으로 인해서 부중당하고 냉소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느꼈으며 따라서 치료자의 조언과 격려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외래 치료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심한 부정적 치료 관계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 결과 나와 치료가 시작된 후 그의 전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골적인 도전성과 완강함과 같은 안 좋은 행동을 인내해야 했으며 성인 분석에서 흔치 않게 처음 몇 달 동안 해석을 하는데 조심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환자의 전이가 해결되기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 환자의 좋은 행동 못지않게 이 환자의 나쁜 행동도 전이의 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두 환자 모두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는 치료에 열심을 보였고 협조하고자 했지만 치료가 일단 시작된 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 즉 갈등이 담겨져 있는 요소들이 분석되기까지는 옛날에 했던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환자 모두에 있어서 분석 초기부터 그들이 보이는 전이 반응에는 상당한 정도의 긴박감이 있었다. 분석의 시초부터 전이가 각 환자의 분석적 자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이해하고 해석되어야 했다. 첫 번째 환자에서 가장 특이했던 점은 문제가 되거나 자신을 괴롭혔던 것, 즉 자신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라고 느꼈던 것은 밝히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런 점이 뚜렷해지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 즉 분석의 필요성도 아우러 명백해진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분석되자 그것은 전이의 반복임이 밝혀졌다.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굉장히 좋은 환자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어쩌면 파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난다고 보고 상담자들이 우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유형의 환자죠. 근데 그 속에도 엄청난 갈등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협조하는 환자 같은데 사실은 그 갈등을 그대로 덮어놓고 전이 속에서 좋은 딸 노릇을 했던 것처럼 좋은 내담자 노릇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전이 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그래도 파스티브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적인 접근이 쉬울 수 있는데 두 번째 환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환자의 경우를 가보죠. 두 번째 환자의 경우 가장 놀라운 일은 그의 행동이었다. 그는 조작적이고 고집세고 반항적이었다. 이것 역시 분석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전이의 일부임이 밝혀졌다. 다른 환자에서는 치료 초기부터 전이를 분석해야 하는 것과 같은 긴박감은 없다. 그렇다고 그런 환자에서 전이가 없거나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당분간 다른 내용이 선행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경우에서 전이가 뚜렷해지고 분석이 되어져야 할 시기는 오게 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 여기서 굉장히 찰스 브레너가 어떤 면에서는 초기부터 해석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127쪽 맨 아래서부터 보면 외래 치료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심한 부정적 치료 관계는 상상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외래 환자로 왔는데 굉장히 반항적인 환자였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나와 치료가 시작된 후 그의 전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골적인 도전성과 완강함 같은 안 좋은 행동을 인내해야 했다. 그게 해석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인내해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인내해야 했으며 성인 분석에서 흔치 않게 처음 몇 달 동안 해석을 하는데 조심을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환자의 전이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다. 그러니까 이 찰스 브레너가 이고 사이칼리스트로 해석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분이죠. 그렇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활성화되는 환자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전이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해석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임상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이분도 이렇게 부정적인 전이가 활성화되고 있는 분을 처음부터 긍정적인 전이를 일으키는 분처럼 그렇게 쉽게 해석적인 접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으로 치료한다고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사실은 현대정신분석의 치료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의 틀로 보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해석으로 치료한다고 하지만 이분이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자기 해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일을 거쳐서 인내롭게 이분의 그 완고함이나 한 도전을 인내롭게 참아냈다고 하니 이분도 여기서 컨테이닝 하고 있다는 얘기죠. 컨테이닝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의 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현대정신분석 트레이닝을 받은 분이나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대상관계 이론가나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그 해석을 하건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건 개개인의 환자에 맞춰서 인터벤션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틀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비슷한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훈련된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임상에서 환자를 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치료 방법이나 어떤 이론에 따른 어느 기법이라고 하는 게 그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각 내담자의 상황에 맞춰서 그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벤션 기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하는 점에서 어느 이론을 입각해서 어느 이론에 입각해 치료를 하거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분석가들은 어느 쪽 라인에서 훈련이 됐거나 환자를 보호하면서 그 환자의 적절한 인터벤션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언급하였지만 프로이트는 전이의 분석을 통해서만이 환자는 자신의 증상 속에 내재하는 갈등의 심도와
심도와 그와 같은 갈등이 현실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방식, 즉 자신에 대해서 보이는 분석가의 태도와 행동이 왜곡되게 인식되어지는 방식과 그 왜곡시키는 정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스트레치가 주장한 극단적인 입장은 취하는 것이 옳거나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스트레치는 주장하기를 정신분석에 있어서 진정한 통찰력과 정신적 변화는 전이의 이런저런 측면이 해석되어짐으로써만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분석가와 교육자로서의 경험으로 볼 때 프로이트가 관찰한 것과 정반대가 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분석가의 경우 정신적 갈등의 심도와 중요한 자아의 기능인 논리적 사고, 지각, 기억, 그리고 현실 검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왜곡시키며 심지어 혼란을 오게 하는 정신적 갈등의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환자가 보이는 전이를 분석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와 같은 이해의 필수 조건은 자신의 개인 분석이지만 유아기의 근원을 둔 정신적 갈등이 실제적으로 정신기능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힘의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환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직접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는 정신분석 치료상 나타나는 전이의 관찰과 부족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것의 교육적 효용은 제일 으뜸이다. 좋은 환자와 나쁜 환자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서 방금 제시된 두 예는 정신분석 기법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는 명제, 즉 환자가 분석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자유로이 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불안, 죄책감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일으킨 우울한 감정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예증해주고 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항은 일반적으로 불안, 죄책감, 우울한 감정과 불쾌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위적 욕구와 갈등에 의한 저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분석가와 환자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은 이런 근본적인 요소, 그 요소를 가리킨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요소에 귀결된다. 분석 환자에서 나타나는 전이장은 필연적으로 분석가에 대한 성적 및 공격적 욕구와 관련된 불쾌감에서 기인한 갈등의 결과다. 이 갈등들은 환자의 소화기 때 기원하는 것들로서 분석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다. 위 명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치료적 또는 작업적 동면관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이해다. 이 용어는 자유로이 말하고 분석가의 행동에 동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지나 능력과 같은 전위적 저항의 어떤 결과를 언급할 때는 때로 유용하다. 그러나 방금 언급한 결과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들을 무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위의 두 예가 예증하듯이 분석에 생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환자의 능력은 불쾌감과 갈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좋은 분석 환자는 분석가의 사무실에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오고 카우치에 누워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것, 그것이 현재의 것이든 일상생활, 유년기의 기억 또는 분석가에 관한 생각이든 또는 성적인 것, 꿈, 공상, 신체적 감각에 관한 것이든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실망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것이라도 자유로이 이야기하는 환자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연상을 해보라고 요구되는 어떤 것, 예컨대 꿈, 실수, 순간적인 느낌, 증상 등에도 연상을 하고 분석가가 취한 어떤 중재, 인터벤션이나 해석도 경청하는 환자다. 즉 그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들 전부 혹은 그중 어떤 것이라도 너무 많은 불쾌감을 가져온다면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 그는 자신이 회피하거나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음을 깨닫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동기, 즉 왜 그처럼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위의 사례처럼 좋은 분석적 행동과 연관된 불쾌감의 정도가 심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환자가 다른 때는 잘하던 것을 어떤 때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몇 분이나 몇 시간, 몇 주, 아니면 여러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주 경미하게 짧게 나타나는 정도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다른 어떤 증상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결정인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무리 호의와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격려나 설득 그리고 꾸짖음이나 질책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로 하여금
나쁜 분석적 행동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석가가 취하는 그와 같은 비분석적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전이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그런 행동이 많게 되면 전이의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복잡하게 됩니다. 분석가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또는 작업적 동맹관계라는 개념의 주위험이 주된 위험이라는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개념의 주위험이 이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 개념은 치료적 동맹관계는 특수한 것으로서 분석가의 책임은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며 환자의 책임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정반대의 경우이어야 한다. 그것은 특별하거나 다른 것이 아니다. 즉 좋은 분석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것도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갈등의 결과로서 그 갈등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거나 최소한 갈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힌트를 준다.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을 정도로 환자의 행동이 이상적인 분석 형태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분석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를 회피하거나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어떤 특정한 생각을 말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것을 환자로 하여금 조절, 억압 또는 극복하도록 하지 말고 그것에 주목을 시킴으로써 생각하고 말하도록, 즉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분석가와의 동맹관계에서 벗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통자적으로 이야기하면 환자가 나쁜 분석적 동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소원이나 욕구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분석적 기술이다. 쉽지가 않네요, 이거는. 말이 쉽지 않죠, 지금. 네. 실제로 이거 피해버리면은 어떻게 뭐 좋은 분석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체가 거의 뭐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은 치료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할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 치료동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고 사이클리스트들 일반적인 견해가 치료동맹이 이루어져야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치료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전이현상이라고 이분은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치료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허상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동맹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걸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오히려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냥 치료 동맹 관계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면서 보죠. 분석가는 이런 종류의 전위적 저항을 분석적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쉽고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석이 그와 같이 길고 느리며 힘든 이유는 어떤 사람도 평생 동안 인정하기에는 너무 불쾌했던 욕구와 기억들을 분석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같지는 않을지라도 갈등의 정도와 불쾌감의 정도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다. 둘 다 모두 분석의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재된 갈등이 더 심할수록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불쾌감이 더 클수록 분석 내용에 관계없이 분석에 대한 환자의 저항은 더 크다. 치료적 작업적 동맹관계라는 용어에 의해서 언급된 현상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금방 이용한 것과 똑같은 일반적 고려사항들이 분석 과정에서 전이의 한 변형 형태로 일어나는 다른 문제들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위적 행동화를 생각해보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분석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먼저 전위적 욕구에 의해 유발되는 행동이 모든 분석에서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분석 시간 외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연상은 모든 분석에서 전이에 관한 정보를 주는 중요한 출처이며 전이에 관련된 추측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환상과 꿈, 증상 등과 같이 유용할 때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고용주나 선생,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른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분석과 말다툼을 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욕구의 결과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분석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비슷하게 유아적 성적 욕구 때문에 분석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이 있을 경우 평소보다 며칠 늦게 분석료를 지불하게끔 자신의 재정을 무의식적으로 맞춰 놓는다. 어떤 환자에서는 전이 욕구가 분석 밖에서 바람둥이가 되게 하고
새로운 성관계를 맺게 하거나 일시적인 불감증 또는 금욕주의를 일으킵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분석치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다른 예정이 필요 없다. 분석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분석 상황 밖에서의 행동은 흔히 전위적 욕구와 갈등에 의해서 동기화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특별한 이름, 즉 행동화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들 중 일부가 분석에 저항적이고 상당한 정도로 분석의 진전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즉 분석이 가능하면 그것들은 전위의 한 표현으로서 다른 특정한 명명이 필요 없으나 분석이 되지 않을 경우는 행동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정신적 갈등의 중요성에 대한 현금의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행동보다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분석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어떤 행동에 특정 이름을 붙이는 그것은 좋게 이야기해서 애매모호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행동화라고 불리는 행동은 분석 환자의 다른 행동과 역동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금지시키거나 조언을 해줌으로써 치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쉽게 분석되고 그래서 분석에 유용한 행동과 잘 분석이 되지 않아 분석에 장애물이 되는 행동 사이에 역동학적인 차이가 없는 것은 보고 당시에 분석이 가능한 꿈과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이해가 가능한 꿈 사이에 역동적인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분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보이는 그와 같은 분석 재료의 효용성을 결정지어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나게 한 갈등의 심도다. 갈등이 심할수록 또 갈등을 일으킬 잠재적 불쾌감이 클수록 환자가 분석에 대해 보이는 저항은 크다. 어떤 때는 분석이 불가능하고 어떤 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이루어지거나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석의 절차가 의존하는 원칙은 항상 같다. 설득과 암시는 분석이 아니다. 그것들이 환영할 만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분석의 목적은 다하지 못한다. 분석한 환자의 행동은 분석 자료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출처로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용할 때는 분석을 해야 한다. 행동화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가지 점이 더 언급되어야 한다. 첫째로 전이의 요소나 전이 현상을 분석이 가능하냐 않느냐로 언급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석 자료도 완전히 분석되지는 않는다. 환자의 정신적 갈등의 역동적인 면과 근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오랜 동안의 성공적인 분석의 종결 시기에서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의문은 남는다. 그러므로 전이를 분석이 가능하느냐 않느냐로 언급하기보다는 분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 다루기 쉽느냐 또는 분석적으로 다루기가 힘드냐는 식으로 언급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여기서 분석적으로라는 단어는 분석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분석적인 방법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전이를 분석이 가능하느냐 않느냐로 말하기보다는 분석적으로 다루기가 용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말하는 게 낫다. 굉장히 이분이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분석이 안 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분석이 어렵거나 쉬울 뿐이지. 그래서 분석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분석적으로 다루기 힘든 전이 행동이 되는 주된 이유는 환자의 전이 욕구와 갈등을 해석해 주는데 지나친 지연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지연은 분석가 쪽에서 이해가 부족하였을 때나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게 된다. 지나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해석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는 엄격한 과학에 속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순간들이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시기라는 것은 환자가 준비되기 너무 전이나 환자가 준비된 후 너무 뒤만 아니면 된다. 만약 분석가가 분석적으로 다루기 힘든 자리, 즉 행동화에 직면했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전이의 중요한 측면을 왜 적절한 시기에 환자에게 해석해 주지 못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행동화는 너무 오랫동안 전이 해석을 지연시킨 결과의 하나라는 점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환자의 전이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해석해주는 일을 못했을 때 환자가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일반적으로 전이의 해석이 부적절하게 지연되면
환자가 분석에 대해 다소 심한 저항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는 이런 저항이 행동화라고 불리우는 행동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여기서 찰스 브렌너가 얘기하고 있는 환자는 주로 뉴라티브 환자 중심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의 경우에는 전이 해석이 지연돼서 행동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뉴라티브 환자의 경우에 적절한 시기에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무 일러도 좋지 않고 너무 늦어도 안 좋은데 제때 해석을 안 하고 있으면 내담자가 답답한 상황에서 행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임상 보고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로는 이제 뉴라티브 환자 중심으로는 이런 관찰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보더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의 경우에서는 전이 해석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여요. 일반적으로 순수한 분석적 방법으로 전이가 다뤄줄 수가 있는가 하는 여부는 일관성 있게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석가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태도 유지를 잘할수록 전이, 즉 유전기로부터 유래하여 치료적 상황에 분석가에 옮겨지는 무의식적 갈등을 더욱더 성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장의 끝에 있었던 사례가 가리키듯이 분석적 관계에서 현실적 요소로 언급되는 것들을 다룰 때는 그와 같은 점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이 욕구와 갈등도 현재 환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신세계의 실제적인 부분이 되는 것 외에도 전이 욕구와 갈등은 비록 스스로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식적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이와 현실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구분은 환자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을 결정짓는 데 정말 중요한 인자로 역할을 하는 것과 겉으로는 아무리 중요해 보일지라도 환자 자신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분석가의 실제적인 인격은 환자가 그것을 지각하고 반응할 경우에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신활동에 자극을 준다.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비추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기 전에 환자의 반응이 먼저 분석되어야 한다. 이 말은 분석가의 외모, 태도, 말하는 방식, 그리고 환경 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갖는 효과는 환자 간에 동일할 수 없으며 동일 환자라 할지라도 분석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만약 분석가가 어떤 점에서 자유분방한 때가 있고 이상할 정도로 경솔하며 거칠게 이의를 표시하거나 유혹적인 데가 있으면 틀림없이 이와 같은 행동과 태도들의 특성은 환자들을 분석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이 바람직스럽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서조차도 장애의 양상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그와 같은 것의 분석이 가능할 때만 장애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 분석가가 분석 시간 동안 졸거나 환자의 약속을 잊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환자에게 사과하고 설명이나 토의를 해야 되는가? 많은 분석가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고 그와 같은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방법은 환자로 하여금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만이 환자가 분석가의 실수를 자신을 화나게 하고 비위를 건드린 하나의 경멸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환자로 하여금 우월감이나 승리감을 느끼게 해준 약함의 표시로 받는지 또는 화를 낼 수 있는 반가운 구실로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양심적인 분석가는 그와 같은 실수를 후회하고 자기 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그와 같은 행동의 무의식적 이유를 알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것과 환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가 환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하는 점을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쩌면 상담자가 예기치 않은 행동 혹은 실수라고 인정되는 어떤 행동을 한 경우에도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겠죠. 분석가가 바로 이분에게 자기 실수를 사과하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점에서 찰스 브레너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내담자마다 상담자의 어떤 실수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가 각각 다 다르죠. 이분들이 픽업해 나가는 게 다르니까 우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정서를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
먼저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명백한 실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면 어쩌면 선생님하고 화가 났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는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할까요? 그 다음이 문제는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 찰스 브레너가 얘기를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죠. 화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그럼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분석가들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석가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그분들의 정서만 듣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분석에서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부분이고 이걸 자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 분석가가 있고 특히 리레이셔널한 쪽에서 서 있는 분석가들은 명백하게 상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어쩌면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저는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자기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분들에게 정당한 정서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내가 실수한 부분, 잘못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명백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게 치료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 프리헤드판 환자들의 경우는 과거의 대상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절대 본인들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모든 책임을 다 덮어 씌웠던 과거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원대상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본인들이 잘못한 것까지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이분 나름대로 깊은 상처들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 전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정서가 일어났을 때 이분은 내담자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또 똑같이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이거 나의 책임으로 돌릴 거라고 이렇게 전이 속에서 정서가 일어날 텐데 그때 어쩌면 교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정서적으로 그 부분은 너의 얘기가 맞는데 선생님이 실수한 거다. 너의 반하는 정서는 정당한 정서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교조적으로 권위적인 입장 이 문제는 분석에서는 너를 분석하는 것이 나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엄격하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입장을 가르는 입장에 서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환자도 사실은 다른 분석을 하잖아요. 당연히 분석하죠.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이죠. 그런 부분은. 그래 항상 똑같이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 내담자의 통찰이 맞다고 한다면 그 통찰을 격려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상을 향한 질문을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기 얘기를 힘들어한다고 한다면 너는 왜 그렇게 힘든가라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너한테 뭘 힘들게 했을 거야. 오늘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은 내가 당신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거나 당신에게 화나게 한 게 있을 텐데 내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왜 그렇게 나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대상을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죠. 근데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런 실수라기보다 어쨌든 만약에 치료 세션에 10분 늦게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과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뭐 일단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내가 10분이나 늦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셨는데 어쨌든 불편한 정서를 갖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앞으로 나도 늦지 않도록 애를 쓰겠다고 이 얘기하는 게 정직한 얘기겠죠. 근데 그 자체를 너무 교조적으로 우리를 셀프 디스클로즈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쪽에서는 또 거기서 버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버팀으로써 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어그레션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건 너무 무리한 어떤 접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게 옳다 그러다고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각자 그 내담자와 관계에서 임상가가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담자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또 반응이 달라지죠.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분석적 태도를 유지할 것과 환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가 환자에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하는 점을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또는 가족적 상황에서 요구받지도 않은 분석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분석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석가 외에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과실이다. 아무리 합리화를 할지라도 분석적 상황에서 분석가 외에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유혹은 뿌리쳐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분석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갈등의 성격과 근원을 알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가 이외에 다른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에게 상담자로서 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일까지 도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담자로서의 기능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정신분석적으로 접근할 때 정신분석가로서는 순수하게 분석적인 일에 전념해야지 분석하는 일 이외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반적 원칙을 항상 명심하고 있으면 전이가 분석의 진전에 저항적인 때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모든 해석이 반드시 전이에 관한 해석이어야 하느냐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전이 또는 애정적 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별로 어림을 겪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서 대답은 특정 환자와 환자의 갈등의 성격과 근원 그리고 그것들이 환자의 현재 사고와 행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좌우된다. 전이는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한 채 그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된다. 즉 분석에서 제외되어서도 안 되고 질질 끌어서도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전이라는 것은 초보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분석 작업에서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것의 영향력은 책을 많이 읽고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분석 경력의 초기에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어떤 분석 상황에서도 전이는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일 뿐이다. 분석가는 유용한 증거 자료로부터 분석의 특정 시기에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임무가 항상 있다. 그가 취해야 할 분석의 방향은 그 결정에 의존해야 한다. 만약 분석가의 추측이 전이 요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해석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전이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측했다면 그 다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해석해야 한다. 역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약간 논의함으로써 본장을 끝내는 게 유용할 것 같다. 독자들이 이미 알았겠지만 분석가가 졸아버린 가정적인 위 이해는 역전이의 한 예이다.
왜냐하면 분석 시간 동안 분석가가 조는 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무의식적인 어떤 강한 동기가 마음속에 작용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장 처음에 전이의 성격, 특히 대상관계와 전이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된 내용으로 볼 때 환자가 분석가에 대해 갖는 생각과 느낌에는 무의식적이며 유화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것은 모든 대상관계에 적용이 된다. 전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요소가 존재하느냐가 아니고 일반적인 분석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역전의 경우도 다음 논의에서 나오겠지만 비슷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려는 분석가의 욕구에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무의식적이며 유화적인 뿌리가 있기 마련이다. 환자의 갈등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갈등에 대해서 보이는 분석가의 반응에도 그와 같은 요소가 있으며 모든 분석가가 알고 있듯이 그런 반응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환자의 갈등은 분석가의 유년기 시절에 있었던 소망, 두려움, 기쁨, 재난 등과 가까울 수 있고 다른 환자들의 갈등은 그런 사건이나 기억과 거리가 멀 수 있다. 자기 분석의 결과로 이런 자신의 갈등에 의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분석가는 환자의 갈등이 비록 자신의 것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일단 분석 기술에 대한 필요한 지식과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다면 환자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역전이가 분석가로서 기능과 환자의 분석 직전에 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기 분석이 충분히 된 분석가에게는 역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성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택한 직업에서 어떤 만족을 얻든지 만나거나 거래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모든 점들은 유년기의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어 기원하는 정신적 갈등에 의해 생성되고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것으로 분류할 만한 역전이와 병적인 것으로 분류할 만한 역전이 사이에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신경증적 증상의 사례에서처럼 차이라는 것은 정도의 문제다. 분석 능력의 방해 또는 억제 정도, 연관된 불쾌감, 피로, 무쾌감증, 죄책감, 후회, 자책 등의 정도 등이다. 이와 같은 것을 역전이라는 현상에 적용시켰을 때에 정상과 병적이라는 단어는 각각 정상은 분석에 심각한 해를 주지 않거나 분석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는 정신적 갈등의 파생물들을 가리키고 병적인 것은 분석에 상당한 손해를 주는 정신적 갈등의 파생물들을 가리킬 때만이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분은 역전이 객관적 역전을 인정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안 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고 사이칼리스트와 다른 관계적 이론의 큰 차이예요.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아직도 역전이는 프로이드식으로 주관적인 역전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분은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것처럼 역전이가 심하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전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전이는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개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에서 주관적인 역전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역전이는 분석에 심각한 해를 주지 않거나 분석에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는 정신갈등의 파생물을 가리키고 병적인 것은 분석에 상당한 손해를 주는 정신적 갈등의 파생물들을 가리킬 때에만 그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은 이 정신갈등의 파생물이 누구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분석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신갈등의 파생물이 여기서 역전이라고 보는 거죠. 분석가 스스로의 어떤 히스토리 속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정신적 갈등으로부터 오는 정서라고 보기 때문에 주관적인 역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역전이 분석이라는 게 여기서는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전이 분석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전이를 일으키는 거냐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전이 분석 중심이에요.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그리고 환자 층 자체도 뉴라틱한 환자가 중심이니까 여기서는 전이 자체가 상당히 스테이블한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면 계속해서 아버지 전이가 일어난 거지. 아버지 전이가 어머니 전이로 바뀌고 또 어머니 전이가 여기서 어떤 투사되는 내용 자체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이 해석만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있는데 보드라인 환자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의 경우는 전이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죠. 그렇다고 전이가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는데 그 전이 자체가 일정한 내용이 아니고 자기의 정서를 투사하기도 하고 자기의 중요했던 과거의 인물로부터 오는 내적 대상이 가졌던 정서를 우리에게 투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셀프가 투사되기도 하고 어떻든 아브젝트가 투사되기도 하고 근데 그 셀프 자체도 좋은 셀프, 나쁜 셀프 대상도 좋기만 하는 대상, 나쁘기만 하는 대상 이렇게 부분 셀프하고 부분 대상들이 있는 이게 이분들의 내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이로 옮겨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전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분 대상이나 부분 셀프가 투사되기 때문에 여기 전이의 현상 자체가 굉장히 하나로 안정된 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그 전이의 내용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어떤 전이들이 일어난 그래서 이런 전이들 그리고 대상 자체 특히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대상과 자기를 구별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뉴라틱한 수준의 전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건 대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독립된 대상에 대해서 가졌던 정서가 투사돼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애적 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적 환자라는 그 프리에다프럴 환자들 경우에는 분리개별하고 명백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자기의 정서, 대상의 정서가 미분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애적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돌보는 과정 속에서는 역전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프리버벌한 상태에서 받은 상처들이 이슈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모션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모션을 통해서 교류하는 것이 결국 이분들이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역전이를 통해서 감지되기 때문에 역전이 분석을 통해서 이런 프리에더플한 혹은 프리버벌한 이런 내담자를 본다는 점에서 역전이 분석을 관계 이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아니면 클래시컬한 정통 정신분석 쪽에서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 역전이는 보통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하는 것. 주관적인 역전이만을 역전으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역전이를 따로 치료에 필요한 도구로서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런 이론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이 이론과에 따라서 찰스 브레나는 정통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혹은 이고 사이클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역전이만을 가지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의 이론도 전이 해석 중심이라고 보이죠.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역전이하고 전이하고 좀 뭐랄까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역전이도 전이를 중심으로 역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 역전이나 객관적 역전이가 또 아주 객관적 역전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이 그냥 전이라고 하면서 살짝 이렇게 묻어 나오는 무슨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기에서 그걸 자세하게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거는 도움이 되고 어떤 건 안 되더라 해가지고 객관적 애매하게 썼는데 애매하게 썼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입장 자체는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역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큰 흐름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담자로부터의 전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유입된 정서라는 개념을 여기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분석가를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완벽하게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분석가도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안에 전이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그걸 환자가 전해주는 것에 전혀 뭐 미안한 감정도 굳이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 그 사실은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역전이도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를 한다면은 환자가 가졌던 어떤 정서가 조금 화가 났다 내지는 그 만약에 치료자가 느꼈을 때 치료자가 느껴야 될 감정을 그 만약에 어린 시절에 나쁜 대상이 가지고 있던 정서를 가져가면서 원래는 그 나쁜 대상이 가지고 있어야 될 죄책감을 본인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치료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치료자가 늦게 와가지고 미안해해야 되는 거를 본인이 막 미안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빨리 왔나? 괜히 눈치 없이 빨리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치료자가 역전이를 객관적 역전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미안한 정서를 치료자도 느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냥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사실상 그 뭐랄까요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의 중립성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면 오히려 정서가 없는 메마른 사람처럼 이렇게 그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역전 이론들은 관계 이론 쪽, 현대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찰스 브레너의 입장은 굉장히 클래식한 입장에서 전이 중심으로 지금 이론을 펴고 있고 역전이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그게 치료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정도지 그 역전이를 어떻게 활용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죠.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것을 이론화하는 것은 객관적인 역전이 자체가 치료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개념을 추출하는 거죠.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따로 이론화할 필요가 없는데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역전의 정서를 우리가 상담자가 스스로 느끼는 정서, 내담자와 관계에서 느끼는 여러 정서들을 자기가 컨테인하면서 그 정서를 활용할 능력, 컨테인하고 활용할 능력이 있어야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우선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내담자를 이해하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아이가 엄마하고 교류를 어떻게 해요? 아이는 지금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아요.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언어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 말이 없으면 엄마는 그 아이와의 난버벌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고 난버벌한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여기에도 커뮤니케이션이 다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방법은 뇌아틱한 수준에 있는 사람만 정신분석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분들 얘기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정신분석의 틀을 넓혀가는 쪽에서는 이 언어에 의존해서 이분들 다 돌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언어 이외에 다른 중요한 요소를 찾다 보니까 역전이가 가장 중요한 치료의 툴이 된다고 하는 치료의 도구가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역전이를 분석을 하게 특히 그중에 객관적인 역전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객관적인 역전을 통해서 환자를 이해하고 또 치료의 인터벤션에 사용하는 인터벤션의 이 역전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 돌보지 않은 층들을 정신분석으로 돌보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고 사이칼 쪽에서는 아직도
일부 예외적인 분들은 보드라인 환자까지를 포함하는 이론을 컴버그처럼 이렇게 이론을 조금 확장시키는 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정통 이고 사이칼라지 속에서는 아직도 정신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 때문에 이런 큰 차이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을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거 수용하고 절충해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서로 배경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요약 부분을 좀 볼까요? 예, 요약 1. 유아기에 근원을 둔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인 갈등이 성인이 맺는 모든 대상관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다시 말해서 전위적 요소들은 보편적인 것이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분석 상황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른 상황에 비해서 분석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더 중요하지도 않다. 이 분석을 분석답게 하는 것은 전위의 존재나 그것의 역동적인 중요성이 아니라 전위에 대한 분석가의 태도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3. 전위는 좋은 분석 환자와 나쁜 분석 환자 모두에게 똑같이 보이는 특징으로서 전위가 없거나 발생하지 않는 환자는 없다. 4. 분석가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 갈등의 심도와 그것이 논리적 사고, 인지, 기억, 그리고 현실 검증과 같은 근본적이며 중요한 자아 기능에 영향을 주고 왜곡을 시키며 심지어는 그런 기능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려면 환자가 보이는 전이 반응을 분석해야 해보아야 한다. 5. 전이저항은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본능적 욕구들과 연관되어 있는 불쾌감으로부터 생긴다. 6. 작업적 또는 치료적 동명은 전이가 보이는 많은 측면들 중에 하나다. 분석 과정 중에 보이는 그것의 변화는 비분석적 방법보다는 분석적 방법으로 다루는 게 가장 좋다. 7. 전이에 의해 주로 동기화된 행동들이 모든 분석에서 나타난다. 행동화는 특히 치료에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될 때 쉽게 분석이 되지 않는다. 그것들이 저항으로서 갖는 중요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이에 의해 동기화된 행동은 일반적 분석 방법인 추측과 해석에 의해 가장 잘 따라붙는다. 전이의 표현은 그것들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석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석 가능한 그리고 분석이 불가능한 전이라는 것은 분석적 상황에서 분석적 방법에 의해 이해와 처리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각각 가리킨다. 9. 분석 상황에서 현실 요소와 전이 요소의 구별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전이도 현재의 환경적 영향, 즉 외부적 현실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있으며 둘 다 모두 환자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며 작용하고 있다.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구분은 해석을 필요한 만큼 전이적 요소가 큰 역할을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나누는 것이다. 10. 유아적이며 본능적인 갈등의 파생물들이 모든 성인의 관계와 작업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전이와 마찬가지로 역전이도 모든 곳에 존재한다. 11. 전이와 같이 역전이도 상황에 따라 분석을 도울 수도 방해할 수도 있다. 12. 전이와 역전이로부터 무슨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하든지 간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반적 원칙은 분석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즉 환자의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 속에 내재하는 정신적 갈등의 근원과 성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 전이에 대한 이론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제가 한 학기를 전이만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전이에 대한 이론은 클래시컬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대상관계 이론, 대인관계 이론, 그리고 현대 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이의 이론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많이 힘들죠. 각각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데 크게 다른 부분은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는 전이 중심의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고, 관계 이론가들은 전이 분석도 중요하지만 역전이 분석에 더 치중하고 있죠. 특히 프리에더퍼럴 환자들,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역전이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의 이론들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는데 전통적인 이론 속에서는 어쩌면 역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 역전이가 어떤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에서만 보고 있는데 역전이가 치료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측면까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역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론가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많은 이론들이 발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거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던 이론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분도 있고 프로이드가 커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한 분도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프로이드 이론으로부터 아주 새로운 이론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 여러 이론적인 편향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까지 어느 부분까지만 인정하는 이론가도 또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론을 다 담아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전이현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역전이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보드라인 환자의 역전이에 대한 현상. 그래서 보드라인 환자 치료에서는 역전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이현상 자체는 아까 보편적이고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전이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구를 돕는 관계라고 했다가 역전 현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본다면 어떤 대상을 보는 하나의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스트럭처가 있다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어떤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어떤 이고 사이칼 식으로 본다면 대상을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대상에 대한 이해 방식. 그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어떤 대상과의 대상관계의 패턴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는 어떤 방식, 일정한 종류의 대상, 만약에 권위자에 대한 거라고 하면 권위자를 대할 때 그 권위자를 인식하는 하나의 틀이 이미 내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objective representation의 원형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같은 어떤 그 원형을 계속 덮어씌우는 결과가 되는 거죠.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는 상호 간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한 틀이 있다고 본다면 기존 형성되어 있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누구나가 이 틀에서 다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 틀을 문제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잠정적이고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우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틀을 가지고 바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형식이 되면 이분들이 그런 분들은 세상을 왜곡해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보는 세상, 자기가 보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 대상 표상 자체가 얼마나 플렉서블 하느냐라고 이주고 사이클 쪽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혹은 또 내재화된 대상 관계가 얼마나 고착되어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보는 눈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형식이나 거기에 자유가 있느냐, 얼마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유스럽게 관계를 빌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나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본다면 대상상 자체에 대한 왜곡된 대상상을 우리가 하나의 형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를 만나면 저 사람은 과거의 그 형틀을 갖다 덮어 씌워버리니까 저 사람이 실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을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대상이 실제로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내가 가졌던 생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건강한데, 자기가 한번 덮어 씌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고, 신경증이건 정신증이건 경계선이건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완벽하게 대상을 그대로 다 실상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현실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통의 경우에 그 자기가 가진 과거의 틀에서 너무 매이지 않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 표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대상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고착화돼 버리면 오히려 그게 툴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 대상들을 왜곡해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뭐 그게 주관적 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주관적인 역전이죠. 내가 먼저 투사한 것은 우선 그게 주관적인 역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에서 나에게 오는 것 자체가 저쪽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잘 파악한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 투사했던 것을 조정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역전의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것이 실제 저 사람 것이 나에게 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내적 세계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그 사람의 셀프거나 그 사람의 내적 대상이거나, 이 두 가지가 다 그 사람을 구성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투사를 통해서 이게 역전이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역전이가 저 사람에서 흘려온 역전이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가, 주관적인 역전이가 있는데, 객관적인 역전이 자체는 저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 사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객관적 역전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해석적 역전이라 생각했고요. 네. 주관적 역전이를 행동화를 발생시키는 역전이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자가 행동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치료자의 행동하는 두 가지에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객관적인 역전이 자체가 워낙 강력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따라 걸맞게 행동을 하니까, 이건 그 행동화 자체도 객관적인 역전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하고 그냥 연민으로 여기는 거 보면은, 어떨 때는 연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주관적 역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처한 상황보다도 더 확대시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쩌면 내면에서 생기는 자기 충동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아까 저기 말했던 치료자 이상으로 역할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들이 전부 주관적 역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인 것들이죠. 자기 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게 뭐랄까 해석적으로 다가가서 그 역전이를 해석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막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들을 막 일으켜버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 그 주관적인 역전에 의한 행동화도 있고 객관적인 역전에 대한 행동화도 있을 수,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보더라인 환자나 사이키아트릭 환자들은 워낙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거기에 있는 정서 같은 컨테이너 소스는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그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만약에 분노가 오는 경우는 우리가 분노에 의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래 내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닌데 이 사람한테 온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참아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근데 뭐랄까 느낌이
그 주관적 역전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내 내면이 흔들리는 느낌이라 그런다면은 객관적 역전이라 그러면 내면이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반응을 하는 것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꼭두각 신호로 하는 거죠. 내게 아닌데 거기서는 내가 내담자의 주술에 걸려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거죠. 꼭두각시가 돼서 거기서 행동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정서를 느끼고 근데 이거 자체를 그냥 이해하는 쪽에서 컨테인하면 좋은데 여기 행동학까지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역제에 의한 행동학까지가 나오는 거죠. 주관적인 역제에 의한 행동학도 나오고 근데 어느 쪽 역전이나 행동화는 굉장히 조심해서는 안 될 부분인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 여기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